네, 두 번째 주제는요, 증시에서 우리가 좀 잠재적으로 기대할 요인들 어떤 게 있을까입니다. 사실 이제 연말에는 좀 증시가 저는 좀 긍정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랬을 때 그러면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도 살짝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오늘은 좀 제도라든지 아니면 수급, 요런 데에서 변화가 좀 긍정적으로 나타날 만한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첫 번째로는 법인세율 내려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직 이게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새로운 정부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죠. 처음에는 최고 법인세율을 25에서 20까지도 낮추겠다 얘기했는데 지금은 22%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22%로 법인세율이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은 따져봤을 때 약 한 4.6% 정도 세후 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요거는 시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요,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이 완화되는 그 완화를 시키는 건데, 현행은 보시면은 한 종목당 10억이고 그 다음에 가족 합산이에요. 그래서 어지간한 종목을 사가지고, 그리고 또 그거를 만약에 조금 신용이나 이런 걸 사가지고 이제 일으켜가지고서 했다, 그러면은 연말에 그 가족들끼리 갑자기 대주주가 돼버리는 이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완화를 지금 하기로 한 게 한 종목당 일단 100억이고 그리고 가족이 합산이 안 돼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정말 어지간히 돈이 많은 그런 가족이 아니면 아무리 빚내가지고 투자를 해도 그것도 한 종목에 몰빵만 또 하실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치면은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찾기 힘들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세금 요런 데 좀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투자를 좀 꺼리는 것도 많이 좀 들어오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사실 근데 이 부분은 수익이 나야지 우리가 내는 거잖아요, 세금이라는 거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가 계속 빠지니까 돈 벌었을 때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시장에 별로 회자가 안 되는데, 어쨌든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만약에요, 그렇게 되어버리면은 빚을 낼 수 있다, 많이 살 수 있다, 개인이, 이런 부분은 분명히 아주 크게 호재로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으로 10월부터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상품이 출시가 된다라는 건데, 일단 요 디폴트 옵션 제도라는 게 뭐냐 하면 사전 지정 운용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퇴직연금이 대부분이 그 원금 보장형에 들어가 있게 되죠. 근데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원금 비보장, 그러니까 주식 쪽의 위험자산 비중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예, 근데 이 디폴트 제도를 하게 되면 퇴직연금 가입자가 일정 기간 동안 운용 지시를 내리지 않았을 경우에 사전에 지정해 놓은 상품으로 자동으로 적립금이 들어가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원리금 보장 상품에서 점차 비보장 상품 쪽으로 많이 좀 증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거 통과 자체는 12일에 됐습니다. 근데 상품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고 이 상품들이 나오는 게 10월부터이니까 이때부터 해가지고서 또 운영 지시를 안 내리면은 그때부터 자동 적립금이 들어가는 거니 11월이나 12월부터 해가지고서 천천히 요 제도 변화로 인해서 주식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증권시장 안정펀드에 대한 얘기인데 10조 7천억 규모입니다. 이게 새로운 거 얘기한 건 아닌 게, 원래 코로나 때에 이 도입하기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코로나 때는 정말로 굉장히 빠르게 V자로 반등을 해버렸잖아요, 증시가. 그러다 보니까는 증시가 V자 반등하니까는 이거를 실행도 하기 전에 이미 증시가 안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이렇게 하자라고만 얘기하고 돈을 모으고 있던 단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라 다시 돈을 돌려주고 지금 1,000억인가 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원래 이 제도를 20년 3월에 하기로 했었고 아직 이걸 청산한 게 아니니까 그냥 원래 있던 거를 다시 출자하라
라고 얘기만 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은 어쨌든 뭐 이게 나왔을 때가 증시가 최고 바닥이었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단기적으로는 수급에 좋은 영향을 줬더라. 뭐 2008년 이럴 때에는 하루에 증시가 5% 6%씩 올랐더라고요. 요거 이제 실제로 집행이 된 때.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사실 지금 전혀 수급이 없잖아요. 수급이 실종된 상황인데 그래도 뭐라도 들어오면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은 증권 유관기관들이 있으면 거래소나 예탁원 요런 데에서 0.7조. 그 다음에 국책은행이랑 5대 지주 금융업 쪽에 있는 기업들이 모여갖고 10조 요렇게 내가지고 만드는 건데 근데 솔직히 이게 주가가 많이 빠지게 되면 이 손실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카드를 잘못 써가지고서 너무 큰 위기가 오게 되면 이 상당히 좀 골치 아플 수도 있어요. 이거를 메우려면은 갑자기 금융사들 몇 개가 좀 부실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가에서 아마 실행을 하고 싶을 건데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는 중소형주보다는 최대한 대형주만 살려고 하지 않을까. 예, 그런 뭐 원금 까먹으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가지고서 아마 만약에 출시된다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출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만약 3분기 말까지 금리가 빠지게 된다면 이라는 한번 상상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지금 연기금이나 이런 데들 장기 자금들은요, 뭐 주식이나 채권이나 그 다음에 대체 자산이나 이렇게 나눠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그 목표 비중을 가지고 있죠. 뭐, 난 주식을 35%, 채권을 40% 이런 식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게 가격이 변동하니까 비중이 변화가 있을 거잖아요. 요, 변화 있었던 거를 자기는 목표 비중으로 보통 분기 말에 리밸런싱을 한 번씩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산 군간에요. 보통의 경우에는 위기가 오고 있다. 그러면 주식이 많이 빠지겠죠. 대신에 그러면은 채권을 사람들은 선호를 할 겁니다. 안전자산을 내가 사야겠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겠죠. 그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은 가격이 올라갔고 주식은 가격이 떨어졌으니 목표했던 것 대비해서 주식은 비중 대비 이제 낮아져 있을 거고 채권은 비중 대비 높아져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은 장기 자금들은 채권을 팔고 차익 실현하는 거죠. 그 돈으로 떨어져 있는 주식을 사는 이런 이제 행태를 이런 매매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문제가 뭐냐 하면 금리가 올라요. 주식은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다 터지고 있는 거예요. 채권이나 주식이나 둘 다. 그러다 보니 주식을 이렇게 뭐 연기금이 출동해가지고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력이 안 나오는 것이죠. 즉 리밸런싱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잡히려면 뭐 주식이 그냥 그 혼자 힘으로 올라간다면 제일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금리라도 좀 떨어져 줘가지고서 그래서 채권 쪽을 좀 팔아갖고서 주식을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어떨까? 그게 이제 보통 분기 말이니까 9월 말에 금리가 한번 어떻게 되냐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 뭐 지금처럼 침체 걱정을 하게 된다면 금리는 이미 2분기 말 대비해서는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거나 유지만 되어도 이제부터는 조금 주식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인플레가 좀 내려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요즘에는 워낙에나 다들 인플레이션 쪽도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보시다 보니까 이쪽에 전문가들이 많이 되시고 또 세부 지표까지 많이 보시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뭐 근원 지표나 전월 대비 지표,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유가나 원자재들의 변동 이런 것까지도 모두 자세히 보시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일반 대중의 인플레 심리를 내리려면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이제 딱 보는 지표는 그거죠. 소비자 물가 지표. 이제 물가지수 CPI 그거에서 전년 동기 대비가 얼마가 나오느냐. 결국은 이거 가지고서 뭐 기사 쓰실 때에도 타이틀을 잡으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에는 전년 동기 대비라는 거는 전년도의 기저효과 베이스 이펙트가 여러분들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전년도 베이스가 어땠는지를 쭉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자, 2021년도에 보시면
1월, 2월, 3월까지는 큰 변화가 없었어요. 3월부터 좀 올라오긴 했는데. 근데 4월부터 갑자기 4.2, 5.0, 5.4 되게 높아졌어요. 이때 뭐가 하드 캐리했냐 하면 중고차 가격이었습니다. 중고차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이때 당시 상승분의 3분의 1을 중고차가 이 3개월 내내 차지를 했었어요. 그래서 연준에서는 일시적이다라고 얘기했죠. 아주 이거 특정 품목만 오른 거다 얘기를 했죠. 그리고 실제로 연준의 말이 맞아 들어가는 듯 보였어요. 작년 여름입니다. 7월, 8월, 9월. 이때 당시가 전년 동기 대비 5.4, 5.3, 5.4. 중고차 때문에 많이 오른 이유로 더 이상은 못 오르고 있죠. 그렇죠? 모멘텀이 뭔가 빠져나가고 이때도 얘기했죠. 야, 이 피크아웃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던 게 있죠. 이때 당시에 갑자기 델타 변이가 되게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중고차나 이 리오프닝 관련된 것들이 이때 되게 많이 이제 플러스 기여를 했고 반대로 이때는 마이너스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저에 깔려 있는 다른 인플레 요소들이 한 구성 항목들이 올라오면서 인플레이션이 유지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기저에서는 대단히 빠르게 인플레이션이 구조적으로 안착해버릴 위험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데 무시를 했었습니다. 이제 이례적이고 피크아웃인가 보다. 10월, 11월, 12월부터는 전방위적인 상승이 쫙 펼쳐지게 됩니다. 6.2가 9.1까지 다다다닥 올라왔습니다. 사실 물가 너무 무섭게 오르지 않았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거냐 하면은요. 올해 여름 지금 데이터들 나오는 거 있죠. 4월, 5월, 그러니까는 이제 그 7월, 8월, 9월까지. 이때까지는 작년도 기저가 좀 낮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델타 영향 때문에. 그래서 올해의 전년 동기 대비 숫자가 7월, 8월, 9월 데이터까지는 좀 높을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크라고는 얘기해도 그럼 그 다음에 내려오는 속도가 얼마나 빠를 것이냐를 볼 텐데 그 속도가 좀 느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언덕을 형성하는 그림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작년 기저가 좀 낮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근데 반대로 이 연말 4분기에 가서는 좀 내려갈 수 있다. YOY로. 그렇게 보는 이유는 작년에 4분기부터 대단히 인플레가 또 가속도를 냈었어요. 그냥 기저가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너무 높지만 않으면 이 기저의 이 역기저 현상 때문에라도 전년 동기 대비 숫자는 좀 생각보다 빠르게 내려갈 수 있을 것 같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장이 좀 안도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잠재적 기대 요인으로 보는 마지막으로는 저는 기본 가정은 지금 어쨌든 침체가 온다예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침체가 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럼 이제 수요 파괴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러면 많은 이제 가격들이 좀 빠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가도 좀 빠질 거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도 앞서 말씀드린 그 기저 효과도 있겠지만은 진짜 침체가 오게 되면은 다른 요소들도 좀 가격이 빠지게 되겠죠. 만약에 이 속도가 좀 강하게 온다, 내려온다라고 해버리면 연준이나 정부 쪽에서 오히려 지금은 우린 지금 긴축을 걱정하지만 부양책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사실 그 전에 말씀드릴 때는 11월 초에 있을 중간 선거에서 만약 공화당이 승리하게 되면 셰일 개발이 촉진될 수 있는 시나리오도 있다. 그러면 유가가 이때부터는 좀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드리기는 했었는데 요즘 또 분위기 보면은 그 낙태 문제로 인해 갖고서 엄대엄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미국의 그 선거가. 그래서 미국 선거는 아직 좀 더 봐야 될 것 같다. 그 정도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요. 두 번째 주제인 잠재적 기대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